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새벽 3시였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머시브 월드 본사 지하 2층 체험관에서 비명이 울렸다. 야간 경비원 조태현이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VR 체험 부스 7번째 칸에서 27살의 게임 개발자 윤재민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윤재민은 최신형 뉴럴링크 VR 헤드셋을 쓴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진 채 경직되어 있었다.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피도 없었다. 조태현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3시 25분이었다. 구급대가 도착해 사망을 확인했고 강남경찰서에 통보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 3시간 뒤인 오전 6시 40분에 두 번째 사망자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마포구 상암동의 원룸이었다. 31살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도현이 자신의 방에서 동일한 VR 헤드셋을 쓴 채 사망해 있었다. 발견자는 출근 인사를 하러 들른 이웃이었다. 김도현의 상태도 윤재민과 동일했다. 외상 없음, 출혈 없음. 눈을 크게 뜬 채 경직, 두 사건은 같은 날 새벽에 발생했고 동일한 VR 헤드셋이 사용되었으며 사망 양상이 동일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건을 연계해 광역수사를 개시했다. 그날 오전 9시에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 위치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창문에는 강역탐정사무소라는 금색 간판이 걸려 있었다. 조수 나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강역탐정사무소입니다. 전화를 건 것은 이머시브 월드의 공동대표 장세희였다. 35살의 여성으로 목소리에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강역탐정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고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강역은 사무실 소파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20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린 그였다. 최첨단 수사기법을 사용하며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을 지닌 인물이었다. 사무소로 오십시오. 오전 10시에 장세희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역력했다. 장세희가 말했다. 이머시브 월드는 차세대 VR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만든 딥드림이라는 VR 시뮬레이션은 뇌파를 직접 읽어 오감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뉴럴링크 헤드셋을 통해 뇌의 감각 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어젯밤 윤재민은 딥드림의 새 콘텐츠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도현도 같은 콘텐츠를 집에서 원격 접속해 테스트하다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역이 물었다. 그 콘텐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령의 집입니다. 공포체험 콘텐츠예요. 조선시대 폐가를 배경으로 한 호러 시뮬레이션입니다. VR 콘텐츠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장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뉴럴링크 헤드셋은 뇌파를 읽기만 하지 뇌에 위험한 수준의 자극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3중으로 걸려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은 우연한 심장마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두 사망자 외에 같은 콘텐츠를 테스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장세희가 잠시 생각했다. 총 5명이 베타 테스터입니다. 윤재민과 김도현 외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이수진 32세 UX 디자이너, 박현우 28세 사운드 엔지니어, 한정민 34세 AI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3명은 현재 무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연락했을 때는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젯밤에 같은 콘텐츠를 동시 접속해 플레이했습니다. 강역은 이 정보를 듣고 즉시 판단했다. 5명 중 2명이 이미 사망했다. 나머지 3명도 위험할 수 있었다. 애나 씨, 이애나는 이미 접견실 뒤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역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이애나가 답했다. 탐정님 이미 나머지 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월드 본사와 VR 헤드셋 기술 사양서도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강역은 미소를 지었다. 이애나는 항상 이랬다. 나머지 3명에게 즉시 연락해서
VR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장세희 씨 본사 체험관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오전 11시에 강혁과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가 역삼동 이머시브 월드 본사에 도착했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머시브 월드 본사는 역삼동 테헤란로 인근의 12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하 2층에 VR 체험관이 있었고 사건 현장인 7번째 부스는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강혁은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관찰을 시작했다. 있는 것. 최신형 뉴럴링크 VR 헤드셋 한 대가 의자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의자는 인체 공학적 리클라이너 형태였다. 벽면에는 뇌파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마지막 세션의 데이터가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작은 냉장고가 구석에 있었고 안에는 에너지 음료 2캔이 들어 있었다. 없는 것,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문에 강제 진입 자국이 없었고 환기구도 사람이 드나들 크기가 아니었다. 범행 도구도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뇌파 모니터링 장비의 화면이었다. 마지막 기록을 보면 윤재민의 뇌파가 사망 직전에 극도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다. 델타파가 폭주한 뒤 갑자기 모든 활동이 정지했다.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7734라는 네 자리 숫자였다. 이것이 시스템의 일부인지 외부에서 삽입된 것인지 불명확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이 뇌파 데이터를 세종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 숫자 7733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주세요.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를 꺼내 데이터를 전송하며 답했다. 탐정님, 72734를 거꾸로 하면 221입니다. 계산기를 뒤집었을 때 나오는 것처럼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옥,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남긴 것이었다. 이것은 범인의 서명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였다. 송태풍이 뇌파 모니터링 장비를 살펴보며 말했다. 강 탐정, 이 장비의 기록에 따르면 윤재민의 뇌파가 사망 2분 전부터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포 반응과 일치하는 아드레날린 분비 패턴이 나타났고 이후 심박수가 200을 넘어서다가 갑자기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의한 심장 정지가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유발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감정적 충격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20대 남성에게 이것이 발생하려면 말 그대로 죽을 만큼의 공포가 필요합니다. VR에서 그 정도의 공포를 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VR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뇌파를 직접 자극하는 뉴럴링크 방식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감각 중추에 직접 개입하면 뇌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VR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강혁이 장세희에게 물었다. 헤드셋의 안전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세희가 답했다. 3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뇌파 자극 출력의 상한선이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자의 심박수가 180을 넘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중단됩니다. 셋째로 뇌파 패턴이 비정상 범위에 진입하면 즉시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런데 윤재민의 심박수가 200을 넘었는데도 세션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장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VR 콘텐츠를 치명적인 수준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오후 2시에 이해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윤재민의 뇌파 데이터를 세종이 분석한 결과 사망 3분 전부터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헤드셋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정상적인 VR 콘텐츠 데이터가 아니라 뇌의 편도체를 직접 자극하는 주파수입니다.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콘텐츠 자체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유령의 집 콘텐츠의 소스코드에서 숨겨진 서브루틴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브루틴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활성화되어 헤드셋의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뇌에 치명적 수준의 공포 신호를 직접 주입합니다. 특정 조건이 무엇입니까? 콘텐츠 내에서 특정 장소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유령의 집 시뮬레이션 안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발동됩니다. 강혁은 이것이 계획된 살인임을 확신했다. 누군가가 VR 콘텐츠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 사용자를 죽이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5명의 베타 테스터가 표적이었다. 나머지 3명에게 연락은 됐습니까? 나정희가 답했다. 이수진 씨와 박현우 씨는 연락이 됐습니다. VR 사용 중단을 경고했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민 씨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이 없습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정민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즉시 출동합니다. 한정민의 주소는 성동구 성수동의 오피스텔이었다. 강혁과 이에나가 최고급 승용차로 이동했다. 이에나의 운전 실력은 고수 수준이었고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오후 3시에 한정민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 한정민이 VR 헤드셋을 쓴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3번째 사망자였다. 외상 없음, 출혈 없음, 눈을 크게 뜬 채 경직, 강혁은 즉시 101위에 신고했다. 3명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죽었다. 이것은 연쇄살인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강혁을 도와주는 인물이었다. 형 긴급한 건이 있어. VR 장비를 이용한 연쇄살인이야. 하루 만에 3명이 죽었어. 검찰 과기팀의 지원이 필요해. 강민혁이 답했다. 혀가 뉴스에서 봤다. VR 회사 관련 변사 사건. 그게 살인이라고? 확실해 형. 악성 코드로 뇌에 치명적 신호를 주입한 거야. 디지털 무기를 이용한 살인이야. 알겠다. 과기팀 자료 접근 권한 열어줄게. 이머시브 월드 관련 기업 정보도 보내줄 테니까. 고마워 형. 혀가 조심해. 디지털로 사람을 죽이는 놈이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후 5시에 강혁팀은 전체 회의를 했다. 강혁이 정리했다. 사망자 3명, 윤재민 27세 게임 개발자, 김도연 31세 프로그래머, 한정민 34세 AI 프로그래머, 모두 이머시브 월드의 유령의 집 베타 테스터입니다. 생존자 2명은 이수진과 박현우입니다. 이 2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수진과 박현우가 아직 죽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3 사망자는 모두 콘텐츠 내에서 지하실에 도달했을 때 악성 코드가 발동됐습니다. 이수진과 박현우가 아직 지하실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동시 접속 세션에서 각자의 진행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세종이 딥드림 서버의 로그를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에나가 화면을 전환했다. 어젯밤 11시에 5명이 동시 접속했습니다. 윤재민은 0시 45분에 지하실에 도달했고 그 직후 사망했습니다. 김도현은 1시 20분에 지하실에 도달했고 사망, 한정민은 2시 50분에 도달해 사망했습니다. 이수진은 12시 30분에 접속을 종료했고 지하실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는 1시에 접속을 종료했고 역시 지하실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과 박현우는 일찍 접속을 끊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악성 코드를 삽입한 자가 범인입니다. 유령의 집 콘텐츠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장세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유령의 집 콘텐츠의 개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세희가 답했다. 메인 개발자는 우리 회사의 공동대표인 진서현입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그래머 2명과 사운드 디자이너 1명이 참여했습니다. 공동대표가 2명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진서현이 공동대표입니다. 진서현은 기술 총괄이고 저는 경영 담당입니다. 진서현 씨의 현재 소재는 어디입니까? 장세희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서현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혁의 직감이 날카롭게 작동했다. 기술 총괄이자 콘텐츠 메인 개발자가 사건 직전에 사라졌다. 그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그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진서현 씨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장세희가 말했다. 진서현은 38살이고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입니다. 뉴럴링크 VR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딥드림 엔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진서현의 동생 진서윤이 죽었습니다. 29살이었고 우리 회사에서 QA 테스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딥드림의 초기 버전 테스트 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헤드셋의 초기 프로토타입에 안전장치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혁은 이 정보를 듣고 사건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진서윤은 1년 전에 VR 장비의 결함으로 죽었다. 진서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회사의 VR 장비로 사람들이 죽고 있었다. 진서윤의 사망 당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세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사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론은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안전장치 결함은 이후 수정되었고 진서현은 동생의 죽음을 회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겉으로는이라고 하셨습니까? 진서현은 동생이 죽은 뒤로 성격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밝고 열정적이었는데 점점 고립되고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부터 혼자서 유령의 집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고 거의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강혁은 사건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진서현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왜 베타 테스터들이 표적인가? 5명의 베타 테스터와 진서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정희에게 지시했다. 나정희 씨 사망자 3명과 생존자 2명 모두의 이머시브 월드 내 직위와 진서윤 사망 당시 관련성을 조사해 주세요. 11월 5일 화요일 오전에 나정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 탐정님 5명의 베타 테스터 모두 1년 전 진서윤 사망 당시 QA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당시 QA 테스트 스케줄을 관리하는 PM이었고 진서윤에게 초과 테스트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김도현은 안전장치 결함이 있는 프로토타입의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머입니다. 한정민은 초기 안전장치 설계를 담당했던 AI 엔지니어입니다. 이수진은 UX 테스트 환경을 설정했던 디자이너이고 박현우는 사운드 데이터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않고 넘어간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5명 모두 진서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었다. 누구 하나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으나 각자의 태만이나 실수가 합쳐져 진서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었다. 진서현은 동생을 죽인 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VR 장비로 죽인 동생의 원한을 VR 장비로 갚는 겁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런데 악성 코드의 구조가 매우 정교합니다. 단순히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공포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뇌파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취약한 주파수를 찾아 그 주파수에 맞춰 공포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의 적응형 알고리즘입니다. 진서현이 AI를 이용해 살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자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보다 세 번째 피해자의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AI가 더 효율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강혁이 말했다. 진서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진과 박현우를 보호해야 합니다. 진서현이 물리적 방법으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혁은 부장판사 김병기에게 연락했다. 김병기는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 변호사와 판사 동기였으며 강민혁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병기야, 긴급영장이 필요해. 이머시브 월드 서버 압수수색과 진서현에 대한 체포영장이야. 김병기가 답했다. 혁이 그 VR 살인 사건이지? 뉴스에 나온 거. 증거 자료를 보내줘. 바로 처리할게. 고마워. 김병기가 덧붙였다. 혁이 이해나 씨는 잘 있어? 위험한 사건인데 조심하라고 전해줘. 강혁은 김병기가 이해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후에 은비령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미녀 변호사로
대형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강혁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은 변호사님, 이머시브 월드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VR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은비령이 답했다. 강 탐정님, 바로 검토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1년 전 진서윤 사망 건이 산업재해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는지도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1월 5일 저녁에 이에나가 결정적인 발견을 했다. 탐정님, 딥드림 서버의 접속 로그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5명의 베타 테스트 세션에 6번째 접속자가 있었습니다. 6번째? 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것인데 이 계정은 진서현의 최고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접속의 위치입니다. 이머시브 월드 내부 서버가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했습니다. 외부 접속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VPN을 경유했지만 세종이 역추적에 성공했습니다. 접속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의 한 폐교입니다. 강혁의 눈이 빛났다. 진서연이 가평 폐교에 숨어서 원격으로 살인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종이 악성 코드의 심층 분석을 완료했는데 코드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코드의 주석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를 죽인 5명을 같은 곳으로 보내줄게. 그들이 네가 겪은 공포를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형이 약속한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복수였다. 동생을 잃은 형의 복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진서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3사람이 죽었고 2사람이 더 위험했다. 내일 새벽에 가평 폐교로 출동합니다. 강혁은 친구 강태룡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룡은 현재 제7사단장으로 강철 체력의 소유자이며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고등학교 동기인 강혁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인물이었다. 태룡아,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해. 가평 쪽에 있는 폐교에 은신한 용의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혹시 주변 지형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자기 차폐 장비가 있으면 빌려줘. 용의자가 전자장비를 이용해 원격 공격을 할 수 있어. 강태룡이 답했다. 혀가 가평 조종면이면 내 사단 훈련 지역이랑 가까워. 위성 지형 데이터를 보내줄게. 전자기 차폐 장비는 대대 통신반에서 가져다 줄 수 있어.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좌표 보내줘. 고마워, 태룡아. 위험한 놈이면 내가 병력을 보내줄까? 아직은 괜찮아. 경찰 특수팀과 함께 갈 거야. 11월 6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강혁팀은 가평으로 출발했다. 이에나가 선두 차량을 운전했고 강혁이 조수석에 앉았다. 뒤따르는 차량에는 송태풍과 경찰 특수팀이 탑승했다. 강태룡이 보내준 전자기 차폐 장비도 실려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의 폐교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2015년에 폐교된 조종초등학교였다. 건물은 2층짜리 콘크리트 구조였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강혁은 건물 주변을 관찰했다.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발휘되었다. 건물 뒤편에 최근 사용된 흔적이 있는 차량 한 대가 덮개에 덮여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진서연 명의의 차량이었다. 안에 있습니다. 경찰 특수팀이 배치되었고 전자기 차폐 장비가 가동되었다. 이 장비는 건물 반경 50m 내의 모든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진서현이 원격으로 추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혁과 이에나가 건물 정면으로 진입했다. 1층 복도는 먼지와 낙서로 덮여 있었으나 한쪽 끝에 교실 문 앞에 최근 발자국이 있었다.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은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6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버 렉 3대가 한쪽에 놓여 있었으며 중앙에 뉴럴링크 VR 체어 놓여 있었다. 진서현의 은신처이자 작전본부였다. 그런데 진서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교실은 비어 있었다. 이에나가 서버를 확인하며 말했다. 탐정님, 서버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전자기 차폐 때문에 외부 통신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강혁은 교실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 과학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강혁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과학실 안에 진서현이 있었다. 그는 VR 체어에 앉아 뉴럴링크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해나가 강혁 뒤로 들어오며 말했다. 탐정님 진서현이 자기 자신에게도 딥드림을 접속한 것 같습니다. 강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진서현의 옆 테이블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텍스트가 적혀 있었다. 서윤아 형도 간다. 5놈 중 3명을 보냈다. 나머지 2명은 AI가 알아서 할 거야. 형이 떠나도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형도 네가 겪은 것을 겪어볼게. 미안하다 서윤아. 형이 기술을 만들지 않았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 텐데. 강혁은 이 메시지를 읽고 급히 진서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있었으나 약했다.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에나씨 헤드셋을 벗겨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분리하면 뇌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까?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로 진서연의 헤드셋 상태를 스캔했다. 탐정님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헤드셋의 종료 시퀀스를 원격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세종이 작동했고 30초 뒤에 헤드셋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헤드셋을 벗겼다. 진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진서연이 눈을 떴다. 38살의 남성은 수척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가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살렸습니까? 강혁이 답했다. 진서연 씨 당신은 체포됩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진서연은 웃음 비슷한 것을 내뱉었다. 3명이요. 5이 되어야 했는데. 강혁이 물었다. 자살하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서윤이가 죽을 때 느낀 것을 저도 느껴보려 한 겁니다.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나가 진서현의 바이탈을 체크하며 말했다. 탐정님 진서현 씨의 심박수가 아직 높습니다.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진서현을 이송했다. 강혁팀은 폐교의 서버와 장비를 압수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진서현의 메시지에는 나머지 2명은 AI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진서현이 만든 살해 AI가 아직 가동 중일 수 있었다. 서버는 압수했으나 클라우드에 백업이 있을 수 있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명령했다. 세종 이머시브 월드의 딥드림 서버에 남아있는 악성 코드를 전부 제거해. 그리고 외부 클라우드에 백업된 것이 있는지 전수 검색해. 세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20분 뒤에 보고가 왔다. 딥드림 메인 서버의 악성 코드 제거 완료. 그러나 외부 클라우드 3곳에 악성 코드의 복사본이 발견됐습니다. AWS 서울 리전 1곳과 구글 클라우드 도쿄 리전 1곳과 개인 서버 1곳입니다. 개인 서버는 이수진 씨의 자택 네에스입니다. 강혁의 표정이 변했다. 이수진의 자택 네에스에 악성 코드가 있다고? 이해나도 놀란 표정이었다. 탐정님, 이것은 이상합니다. 진서현이 피해자의 장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수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강혁은 급히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울렸으나 받지 않았다. 2번째 시도에도 응답이 없었다. 이수진의 위치를 추적하세요. 이해나가 세종으로 이수진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탐정님, 이수진 씨의 전화가 이머시브 월드 본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혁은 즉시 역삼동으로 향했다. 이해나가 최고급 승용차를 몰아 가평에서 서울까지 40분 만에 돌아왔다. 이머시브 월드 본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다. 본사 로비에서 장세희를 만났다. 장세희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수진이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 체험관에 들어갔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혁은 지하로 내려갔다. 체험관의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근 것이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렸다. 이수진 씨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정님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강혁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이수진 씨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진서연 대표가 만든 유령의 집을 완성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저여야 합니다.
강혁은 충격을 받았다. 이수진이 자발적으로 VR에 접속해 자살하려는 것이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1년 전에 서윤이가 죽었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일정에 쫓겨서 무시했습니다. 서윤이가 죽은 것은 제 탓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수진 씨, 당신이 죽는다고 서윤 씨가 살아오지 않습니다. 문을 여세요.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로 체험관 내부의 VR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다. 탐정님 부스 세 번째 칸에서 딥드림 세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헤드셋을 쓰고 접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성 코드가 클라우드에서 다시 다운로드되어 작동 중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세종으로 세션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까? 시도합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세종이 보고했다. 대상 시스템의 접근 거부, 추가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파에 45초 소요됩니다. 45초. 그 사이에 이수진이 지하실에 도달하면 악성 코드가 발동될 수 있었다. 강혁은 체험관 문의 잠금 장치를 살폈다. 전자식 잠금이었다. 그의 눈이 문틀의 좁은 틈새를 읽었다. 골목이나 담장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발휘되었다. 문과 벽 사이에 2mm 정도의 틈이 있었다. 얇고 단단한 도구를 넣으면 레치를 밀어낼 수 있었다. 이해나가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 건넸다. 맥가이버 수준으로 각종 장비를 다루는 그녀였다. 강혁이 도구를 틈에 밀어넣고 레치를 조작했다. 3초 만에 잠금이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간 강혁은 세 번째 부스로 달렸다. 이수진이 VR 체어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뇌파 모니터에 공포 반응 패턴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해나가 뒤에서 외쳤다. 세종 방화벽 돌파 완료. 세션 강제 종료 실행. 동시에 강혁이 이수진의 헤드셋 전원 케이블을 뽑았다. 헤드셋의 불이 꺼졌다. 이수진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강혁이 그녀를 안아 바닥에 눕혔다. 송태풍이 달려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습니다. 심박수가 높지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왜 살렸어요? 강혁이 답했다. 이수진 씨, 당신의 죄책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감았다. 구급대가 이수진을 이송했다. 강혁팀은 체험관의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강혁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수진의 자택 NAS에 악성 코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수진이 스스로 딥드림에 접속해 자살을 시도한 것. 이수진은 악성 코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 사무소로 돌아온 오후에 이해나가 세종의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이수진의 NAS에 있던 악성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진서현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드의 작성 스타일이 다릅니다. 진서현의 코드는 매우 깔끔하고 체계적인 반면에 NAS에 있던 코드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UX 디자인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의 눈이 커졌다. 이수진이 악성 코드를 작성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수진이 진서현의 악성 코드를 복사해서 자신의 NAS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AS의 로그를 확인한 결과 이수진은 일주일 전에 이 코드에 접근해 자신의 뇌파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에게 맞춤화한 것입니다.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수진의 NAS에는 악성 코드 외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머시브 월드의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입니다. 날짜는 1년 전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서윤의 사망 원인은 단순한 안전장치 결함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장치 결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코드 한 줄을 삭제해서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삭제한 사람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해나가 답했다. 장세희입니다. 강혁은 충격을 받았다. 의뢰인 장세희가 1년 전에 진서윤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었다.
장세희가 왜 안전장치를 삭제했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머시브 월드는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데모 버전을 기한 내에 완성해야 했고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체험 도중 세션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장세희는 데모 기간 동안만 안전장치를 잠시 비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진서윤이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강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장세희가 투자를 위해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것이 진서윤의 죽음을 불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 내부 감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진서윤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로 처리되었다. 진서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었다. 프로그래머인 그가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면 누가 코드를 삭제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진서현은 장세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5명의 테스터를 죽이려 했다. 왜인가? 강혁은 다시 생각했다. 진서현의 표적 5명은 모두 진서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었다. 윤재민은 초과 테스트를 지시했고 김도현은 결함 있는 코드를 작성했고 한정민은 안전장치를 설계했고 이수진은 환경 문제를 무시했고 박현우는 사운드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장세희의 안전장치 삭제였다. 진서현이 장세희를 표적에 넣지 않은 것은 이상했다. 아니면 진서현의 복수 대상이 장세희도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강혁은 진서현의 폐교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나머지 2명은 AI가 알아서 할 거야. 이수진과 박현우에 대한 말이었다. 그런데 장세희는 언급되지 않았다. 진서현에게 장세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서현이 장세희에게 의뢰를 유도한 것은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진서현이 사라지고 사건이 발생하면 장세희는 당연히 탐정을 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부 감사 보고서가 발견되면 장세희의 범행이 드러납니다. 진서현은 우리를 이용해 장세희를 파멸시키려 한 것입니다. 강혁은 이 분석에 동의했다. 진서현의 복수는 이중 구조였다. 5명의 테스터에게는 VR로 직접 처벌을 가하고 장세희에게는 자신의 범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도록 설계한 것이었다. 진서현은 처음부터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장세희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이머시브 월드 공동대표 장세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1년 전에 VR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직원 진서윤을 죽게 한 혐의야.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해. 강민혁이 답했다. 혀가,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장세희의 은폐가 불러온 연쇄 비극이라는 거야? 그렇지, 형. 장세희가 안전장치를 삭제하지 않았으면 진서윤이 죽지 않았고 진서윤이 죽지 않았으면 진서현이 복수를 하지 않았고 3명이 죽지 않았어. 알겠다. 장세희 소환하겠다. 11월 7일 목요일에 장세희가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내부 감사 보고서와 시스템 로그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했다. 장세희가 진술했다. 안전장치를 잠시만 끄려고 했습니다. 투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바로 다시 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서윤 씨가 그 사이에 테스트를 했고 저는 사고 이후에 복구했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은폐했습니다. 장세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진서현은 병원에서 회복된 뒤 살인 3건과 살인미수 2건으로 기소되었다. 이수진은 자살미수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박현우는 무사했다. 그는 이후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분야로 전직했다. 11월 중순에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강혁은 합정동 50층 사무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명: 이머시브 월드 VR 연쇄살인 사건 사망자 윤재민 27세, 김도현 31세, 한정민 34세 가해자 진서현 38세, 살인 3건 및 살인미수 2건, 배후 원인 제공자 장세희 35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수단, VR 뉴럴링크 헤드셋을 이용한 악성 뇌파 자극 동기. 진서현은 동생 진서윤의 죽음에 대한 복수, 장세희는 투자 유치를 위한 안전장치 무력화, 강혁은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서울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강혁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진서연이었다. 동생을 잃은 형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을 뿐이었다. 3명이 더 죽었고 진서연 자신도 감옥에 갈 것이었다. 강혁은 탐정이 된 후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서현은 감옥에서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낄 것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이 강혁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해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답했다. 애나 씨야말로요. 세종의 코드 분석이 없었으면 장세희의 은폐까지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강혁을 향한 마음을 늘 숨겼으나 이런 순간에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좋았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강 탐정 뉴럴링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전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나정희가 모니터에서 말했다. 강 탐정님 이머시브 월드는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혀가 장세희 구속영장 발부됐다. 진서현은 정신감정 절차 중이고 잘 마무리됐어. 형 고마워. 혀가 기술이 무서운 세상이야. VR로 사람을 죽이다니.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형. 기술 뒤에 있는 사람의 욕심과 분노가 무서운 거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맞다. 끊어. 쉬어라. 강혁은 전화를 끊고 한재연의 그림이 걸린 벽면을 바라봤다. 지난 사건에서 걸어둔 연못과 수채화였다. 예술과 기술, 창작과 파괴, 인간은 아름다운 것도 만들고 끔찍한 것도 만들 수 있었다. 이해나가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탐정님 내일 오후에 새 의뢰 상담이 있습니다. 종로구 쪽 미술품 사기건이래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애나 씨. 내일 봅시다. 이해나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탐정님 오늘 폐교에서 진서연 헤드셋 벗길 때 정말 빨리 판단하셨어요. 강혁이 답했다. 애나 씨가 세종으로 종료 시퀀스를 실행해준 덕분입니다. 이해나는 미소를 짓고 문을 닫았다. 강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합정동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기계와 연결되어 살고 있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VR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의 그물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었다. 다음 사건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강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올 때 자신은 여기 있을 것이었다. 이 도시의 골목과 담장과 좁은 틈새를 읽으며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포착하며 누군가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